버지니아주 40지구 주 하원으로 출사표를 던진 해롤드 변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미 국세청은 17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매달 제공하는 현금 지원을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한 달 만에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임금의 75%까지 26주 지급하고 임시직까지 포함하는 실업수당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연방하원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주 하원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버지니아 주 하원 40지구에 출사표를 던진 해롤드 변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해롤드 변 후보는 그동안 한인 사회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11월 2일 선거에서 당선되면 버지니아 주 하원 100명 중에 유일한 한인 공화당 의원이 됩니다. 해롤드 변 후보는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교육, 소기업 육성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한인들의 표심을 본격 공략할 예정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거주 밀집 지역인 주하원 40지구에 출사표를 던진 해롤드 변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해롤드 변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버지니아 주하원 공화당 공식 후보가 된 만큼 한인들의 지지가 본격 필요할 때라 호소했습니다. 주하원 40지구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센터빌은 물론 게인스빌과 페어팩스 스테이션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인 지역구에는 한인 정치인이라는 한인 사회의 오래된 요구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롤드 변은 4월 10일 공화당으로부터 공식 공천을 받았다며 쟁쟁한 후보를 누르고 선거의 기회를 얻은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4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 공화당에서 공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석 달 동안 여러 명의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경력도 대단하고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서 전적으로 우리 한인인 저를 밀어주셔가지고 공천이 됐습니다. 해롤드 변 후보는 또 한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고도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한인 거주율이 20%에 이르는 지역구는 버지니아 40지구가 유일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해 한인들의 힘을 보여달라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국 분이 20%를 살고 있는 지역은 미국 전 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명실공히 한국인을 대표하는 주하원이요. 우리 다른 민족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한국 민족을 대표하는 주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돼요. 주하원 40지구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는 약 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불과 1,456표로 이겼던 만큼 한인 유권자 3,000명의 표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를 돌며 가정방문 형식으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해롤드 변 후보는 아시아계 가정의 경우 코로나19와 아시안 혐오 범죄로 이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많다며 지금이야말로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하나로 뭉쳐 소수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롤드 변 후보는 한인 권익 신장, 교육과 소기업 육성이라는 공약으로 한인들의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며 당선되면 한인 사회의 대변자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롤드 변은 1953년생으로 1969년 미국으로 건너와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과 버지니아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방특허청 공무원으로 34년간 근무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화국 이사와 중소기업위원회 부의장, 특히 버지니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어 투표용지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한인과 미국 주류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는 해롤드 변이 이번 11월 2일 선거에 당선되면 100명의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 가운데 유일한 한인 공화당 의원이 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ILS 국세청은 17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매달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제공하는 현금 지원을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례 세금 보고와 맞물려 수백만 건이나 적체되는 바람에 7월 시작이 불투명해졌다가 적체 해소로 당초 계획대로 7월에 시작해 12월까지 매달 지급하게 된다고 ILS는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 830만 명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현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ILS 국세청의 찰스 레티거 청장은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지연이 우려됐던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는 상원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 7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찰스 레티거 ILS 청장은 연례 세금 보고에서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수백만 건이 적체되면서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도 7월에 시작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으나 세금 보고 마감일이 5월 17일로 연장되면서 여유가 생겨 당초 계획대로 7월에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부양자녀들은 1년간 특별 인상된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5세까지는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3,000달러를 현금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둘로 나눠지는데 우선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5세까지는 3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달러를 부모의 예금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자녀 수에 제한이 없어 부양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금 지원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에서 매달 지원을 빼고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는 내년 상반기 2021년도 세금 보고 시에 신청해 한꺼번에 환급받게 됩니다.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은 부모 중 한 명 개인의 경우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이어야 합니다. 전액 받는 소득계층에서 개인 9만 5천 달러, 부부 17만 달러 사이이면 소득별로 줄어드는 페이스아웃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국민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과는 달리 고소득층 가정에서도 연소득이 개인 20만 달러, 부부 40만 달러 이하까지는 부양자녀 1인당 레귤러 차일드 텍스 크레딧인 2,000달러씩을 세금 보고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을 시행하는데 1년에 1,200억 달러가 소요되는 대신에 미국의 아동貧困층을 현재 1,190만 명에서 500만 명, 54%나 급감시킬 것으로 컬럼비아 대학 연구보고서가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2022년부터 항구적으로 1인당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가 2달 가까이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4주간 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요. 어제 기준 7일 평균 감염 사례가 끝내 7만 건을 넘어 한 달 만에 무려 30% 증가했습니다.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미시건주는 현재 7일 평균 감염자 수가 한 달 전에 비해 7배나 증가해 폭발적인 수준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달 가까이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뿐 아니라 사망자도 4주째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전 세계적으로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는 다시 늘고 있는데 현재 신규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되는 나라는 인도와 미국, 브라질, 터키,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8억 2,500만 개의 백신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통제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미국도 일부 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급증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경우 현재 7일 평균 7,861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발생해 2월 최저점 이후 7배나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한 달 전에 비해 3배 늘었습니다. 미시간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셸 왈렌스키 박사가 미시간주의 경제 제한 조치를 다시 가동하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셸 왈렌스키 박사는 미시간주는 현재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뿐 아니라 입원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월렌스키 박사는 미시간주에 더 많은 백신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에 영향을 미치려면 2주에서 6주가 걸리는 만큼 우선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시간주의 현 상황이 중요한 것은 지금 미시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수주 후 다른 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곧 4차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가운데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은 백신의 효과가 100%는 아니고 변이 바이러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중증 발병률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데 최근 65세 노인의 80% 가까이가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마치고 노인 인구의 입원율과 사망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보면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도 미국의 백신 접종 대상자가 16세 이상 전 국민에게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접종 최우선 대상이라며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민주당이 미 전역의 실업수당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통상임금의 75%까지 기본 26주간을 지급하고 임시직까지 포함해 더 많은 수당을 확대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실업수당 전면 개편안을 제안한 데 이어 이달 하순 발표되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방안인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포함시켜 추진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사회 안전망 중의 하나인 실업수당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재무위원장인 민주당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은 미국의 실업수당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와이든 베네트 방안은 첫째, 각 주별로 서로 다른 기준과 시스템, 담당 공무원 수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는 실업수당 신청 접수와 관리, 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실직자들이 매우 신속하게 청구해 실업수당을 받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산층 이하 서민 근로자들은 실직했을 경우 본인의 통상임금의 75%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으로 최소한 26주 동안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주별로 통상임금의 절반이나 4분의 1만 지급하고 있는 등 천차만별이고 지급기간도 크게 달라 13개 주에서는 빈곤선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실업수당으로는 렌트비는 물론 생계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셋째, 파타임, 우버 드라이버, 딜리버리 배달 종사자 등 임시직 근로자들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건강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난에는 기본 실업수당 이외에 연방 차원의 특별 실업수당을 26주보다 대폭 연장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와이든 베네트 실업수당 전면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팬데믹 이후에도 현재와 비슷하게 최대 1,000만 명 안팎의 실직자들에게 주별 레귤러와 연방 실업수당을 합해 주당 평균 $600 이상을 26주 동안 지급하고 경제위기 시에는 50주 이상으로 연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이든 베네트 실업수당 전면 개편안은 이달 하순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는 인적 인프라 방안인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 포함돼 추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실업수당을 확대 연장하면 경제활동 재개 시에도 실직자들이 일터 복귀를 거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민주당이 5월 말 메모리얼 데이까지 두 가지 인프라 방안의 초당적 추진이냐 아니면 민주당 독자 가결이냐를 판가름하고 7월과 8월까지 확정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DC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연방 하원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주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워싱턴 DC의 주 승격 법안은 연방 하원에선 지난해에도 통과됐으나 연방 상원에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어 성사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려는 시도가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올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려는 법안인 HR 51 법안이 연방 하원 정부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주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HR 51 법안에는 연방 하원 의원 215명이나 코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어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워싱턴 DC를 스테이트 오브 워싱턴 더글러스 커먼웰스로 명명하는 51번째 주로 승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글러스는 19세기 노예 해방론자이자 사회개혁운동의 리더였던 프레드릭 더글러스에서 이름을 딴 겁니다. 워싱턴 DC가 51번째 주로 승격되면 연방 하원의원은 1명이지만 연방 상원의원이 2명이나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51번째 주 승격은 이번에도 최종 승인될지 확실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의 주 승격 법안은 30년 이상 시도되고 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서 승인됐을 뿐이었고 연방 상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에서 지난해 6월 사상 처음으로 워싱턴 DC의 주 승격 법안을 가결했으나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연방 상원에선 그대로 좌초됐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민주당 아성인 워싱턴 DC에서 연방 상원의원 2명이 탄생하면 전체 연방 상원 구도가 공화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결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연방 상원이 민주 50대 공화 50석으로 반분돼 있고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이 단합해 찬성한다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워싱턴 DC 주승격이 최종 승인되는 길이 열려 있어 최후 결과가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